그럼 이제 그 남양유업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또 똑같은 레퍼토리긴 한데 남양유업 대상으로 주주 활동 나서게 된 배경하고 그리고 진행 상황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평가이고요. 자산 가치 대비도 이제 크게 저평가해서 PBR이 굉장히 낮은데 저희가 자산 가치를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자산이 비영업 자산이 많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영업 자산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수익률이 낮으면 그 사업이나 산업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좀 쇠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영업 자산은 얼마 안 되는데 현금이든, 그러니까 초과 현금이든, 비영업 부동산이든 이런 비영업 자산이 많아서 ROE가 낮아지고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은 그 비영업 자산을 그냥 단순히 주주한테 환원하는 것만으로도 ROE가 급격히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영업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 자산 가치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양유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현금하고 도산사거리에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본사 건물인데 저희는 그걸 실질적인 비영업 자산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다 지방에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사인 메일욕 같은 경우는 본사 건물이 따로 없어요. 제가 그냥 종로에 이제 새 들어서 들어가 있는데 남양은 그 도산사거리 내 모퉁이를 보시면 다 이제 수입 자동차랑 현대차 브랜드 매장이 다 있고 유일하게 딱 그 남서쪽 모퉁이에 남양유 건물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직원 숫자도 거기 본사 건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을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저희는 굉장히 저평가를 부르는 요인이라고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아까 사조강하고 마찬가지로 설립 이후 수십 년 동안 적자를 거의 안 내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주주의 갑질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것도 일어나면서 불매운동이 되게 심하게 일어났었고 그래서 회사가 좀 실적도 적자로 바뀌었고 저평가였는데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 대주주가 회사를 팔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사기로 해서 계약서 2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계약이 이행이 안 됐고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 문제로 본 게 대주주가 이 지분을 그러니까 의결권 기준 56%의 컨트롤 지분을 파는 가격이 주당 82만 원이었는데 주가는 한 30-40만 원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대주주 지분만 그냥 팔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주는 그냥 가만히 exit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 공개 매수라는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회사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지배주주가 누구냐인데 이 지배주주가 하루아침에 공실권이 바뀌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바뀐 지배주주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기업 사냥꾼이 이 회사를 산다. 그러면 공시가 나는 순간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존 지배주주를 보고 들어와 있던 일반 주주들은 그 폭락한 주가에 그냥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전 세계적으로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대주주 간 거래 가격만 82만 원이었고 주가는 그냥 훨씬 아래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주 제한을 통해서 일반 주주의 지분도 같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주주가 아직 안 바뀌었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저희는 그거를 거의 똑같은 경제적 효과인데 다른 방식, 자사주 매입을 같은 가격에 해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주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는 방식이 우리 법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시장에서 하는 방법, 하나는 공개 매수, 가격을 정해놓고 공개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투자를 제한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회사의 문제를 저희가 주주 제안으로 담아서 이렇게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할 말 되게 많은데 좀 이따 할까요? 아니면은 의무공개 매수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의무공개 매수 그것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어디였냐면 예전에 뭐 하도 많지만 CJ가 대한통운 인수할 때 그때 CJ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고 대한통운이 하한가 쳤어. 하한가. 기억나세요? 대한통운 하한가. 엊그저께 HMM 지금 이제 LX 빠지고 지금 하림하고 뭐 동원하고 뭐 한다는데 하림 동원 빠지는 거 둘째치고 HMM이 빠져. HMM이 왜냐하면 다 사는 게 아니니까. 다 사는 게 아니니까. 미국은 M&A 발표하는 피인수기업 주가는 20% 30% 뛰어요. 왜냐면 똑같은 프리미엄을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무공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위에서 들고 나온 안은 25% 이상 살 때 50%까지만 사라고 그러거든. 원래는 다 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하도 프라이빗 에퀴티들이 자기들이 엑짓이 안 되니까 이거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50%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다 사게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다 사게끔 해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KCI도 계시지만 이거에 상반되는 사례가 어디냐면 오스템이에요. 오스템. 그러니까 오스템이 남양유업, 차파트너스가 KCI 그래가지고 일부 들어가서 행동주의 하고 있었어. 근데 와가지고 MBK가 샀잖아요. 근데 MBK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19만 원 다 주고 공개 매수를 해서 미국식으로 샀거든. 그러니까 KCI가 그 프리미엄 공개 매수 가격에 엑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범적인 사례고 그렇게 우리나라 M&A가 가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의무공개 매수 제도 관련돼서 코멘트 주신 거 감사하고요. 조금 더 다시 남양유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남양유업 사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와 지금 경영권 분쟁 소송 중인데 이런 경영권 분쟁 기업의 주주 활동 나설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업 외적인 측면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을 언제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이게 굉장히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양유업 같은 기업이 물론 그러니까 경영권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좋은 행동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더 좋은 행동주의 대상이었던 이유는 어쨌거나 경영권이 그래도 기업 가치 제고를 신경 쓰는 사모펀드로 바뀌는 게 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행동주의가 실패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좀 지배구조나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대상이라고 제가 판단을 이유였는데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바뀌는 소송이. 근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해결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고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언제 현대엘리베이터도 사실 그 현정훈 회장 주주대표 소송 대법원 판결이 몇 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 못하는 그런 법원 스케줄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은 주시진 않았는데 남양유업의 지난 3월에 주주 제안으로 감사 선임에 성공하셨는데 감사 선임 성공 전과 후로 주주 활동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심혜섭 변호사라는 훌륭한 분을 감사하고 이제 선임하는 데 성공했고요. 크게 두 가지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실적. 그러니까 이게 불매운동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심혜섭 감사가 올해 4월 1일부로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2분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취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1분기까지는 거의 매분기 한 250억 전후로 적자를 냈습니다. 불매운동이 없다고. 근데 2분기의 적자 규모가 한 6, 70억 규모가 좀 줄었고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 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이 회사 불매운동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대중의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 것인지 하여튼 한 3년 정도 효과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년 후에는 다시 특정 턴어라운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쨌거나 감사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별건 운전 중에 있어서 경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뭐 좀 비효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감사 때문에 좀 견제와 감시를 받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지 않았나. 그냥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정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야검사 들어간 이후로 소송을 두 건을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주총 때,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는 모든 상장사들이 주총에서 이사랑 감사의 보수 한도를 주총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경영자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이사가 대부분 본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보수 한도를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50% 넘어가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사 보수 한도 뭐 1,000억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막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의 주류 학설 그리고 비상장 기업의 일부 판례에서 이사가 자기의 급여 한도를 결정하는 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좀 지배적인 그런 판례와 선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상장회사에서 다 대주주가 투표를 해왔습니다. 직접 보수한도를 정해왔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지난 주총 때 이사 보수한도 결정했던 것을 무효로 돌리는 그런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총 안건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단순히 보수뿐만 아니고 이 보수와 연동되는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금 규모가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금 배수라고 하는 거를 회사가 아주 오래전에 높은 배수로 정해놔서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게 소송에서 해결이 되면 퇴직금 규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했고 또 하나는 대주주가 그동안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여러 가지를 모아서 그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 두 가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법원에 올라가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소제기한 지 한 6개월 넘었는데 아직까지 소제기 이후로 비일도 한 번도 안 잡히고 감감무소식이어가지고 이것도 좀 법원이 좀 아쉬운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년 3월 주총까지 이 남양유업의 대상으로 주주 활동으로 하는데 목표가 혹시 있으시다면? 일단 저희의 목표는 아니고 법원이 좀 빨리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난 주총 때 얘기했던 그러니까 공개 매수 일반 주주도 같은 가격에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엑시트를 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지분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게 이 공개매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주주가 바뀌는 대주주가 경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개매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공개매수, 그러니까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그런 주장을 저는 계속 해나갈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 저는 사실 아까 계속해서 차 파트너스에서 개입 이유가 있어서 부동산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자본 배치 비효율성 문제인데 이제 한국적 특성을 따지면 저는 이제 비영역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이슈의 전면에 나서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한 3, 40년 패턴을 보면 전체 부동산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팔고 회사가 항상 사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문제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건 레버리지 굉장히 많이 일으켜서 결국 레버리지 일으키고 렌트로 해서 그때 캐시플로우를 보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자본이 우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적인 특성에서의 저는 기업의
자본 배치의 비효율성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